이렇게 거짓을 믿기를 좋아하는 거야. 거짓을.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찌 그렇게 거짓을 믿기를 좋아하는 거야. 거짓을.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조선 말 흥선대원군의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쇄국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낙오되었습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 병합이 되어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을 통하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 7,500여 명이 생명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 세력들과 김만겸 등을 이용하여 박헌영과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공산혁명을 전수해 1925년 4월 17일 조선 공산당을 창당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의 신의주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 공산당 대표인 박헌영 이하 66명이 구속되고 37명이 수배를 받았으나 그 세력은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나라는 물론 말과 이름, 심지어 성까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 기적 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빠진 한반도는 어떠한 정치 체제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구는 중국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국하기까지는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 국내에 있던 박헌영은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하여 1945년 9월 6일 전국에 147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고 무정부 상태 위에 정부 행세를 하였습니다. 박헌영이 일본인 명의의 적산과 토지 등을 강제 몰수하여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시행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자 남한 국민의 78%가 이를 지지하며 대한민국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조선 공산당의 지배하에 들어갈 뻔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유엔과 미국의 협조를 받아 1948년 5월 10일 선거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먼저 총선을 시행하므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박헌영과 남로당은 총선을 방해하기 위해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켰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을 주장한 미소 공동회의를 제압하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대한민국 4대 건국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틀 위에서 4.19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을 거쳐 전쟁으로 폐허된 대한민국을 재건함으로 민주화를 지나 세계 경제 10위권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중동맹, 주사파를 종교로 만들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유엔의 결의와 온 민족의 염원을 무시하고 1948년 8월 25일 북한 자체 선거를 통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고 남한의 남로당과 공산주의자들을 선동하여 무장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11만 명의 병력과 240대의 전차를 앞세워 전면 남침하였습니다. 4일 만에 국군 4만 4천여 명을 살해하고 서울을 점령하는 등 이 땅에 500여만 명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들은 공산주의, 통제경제, 조중동맹을 선택했으나 79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폐륜국가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후 79년을 살아오면서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건너온 주사파 일당들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남로당의 잔당들이 연합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자유동맹을 해체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함께하는 공산동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하려 하는 마지막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는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 6.25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고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해방 후 박헌영과 남로당의 목표였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등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대학 교수들과 정교조 및 학생들, 일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미군을 철수하여 미국 없이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극도로 확장되어 윤석열의 용산을 점령하고 해방 후 78%의 국민이 박헌영과 남로당에 속았던 때를 재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상처와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국가 1년 예산에 달하는 400조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켜 선진국가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므로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마침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9년의 대한민국 역사로 입증된 것을 거울 삼아 더 이상 한국 현대사의 거짓 논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박헌영과 남로당의 후예를 자처하는 주사파들은 자기 잘못을 역사 앞에 시인하고 참회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된 1등 국가가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사파 일당들이 자신의 잘못된 주체 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 속에 숨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하며 주사파 운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과 세계 속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속히 처벌하고 주사파를 척결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헌법과 4대 건국 기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진통이 있을 수 있으며 걱정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뭉쳐 이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 소득 5만 불, 자유통일 국가, 복지 국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6월 10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김병 목사와 또 우리 이동호 장로님께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 장로님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화요일 또 목요일 우리가 시청자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 이 장로님 오셔서 시청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이석기를 중심해서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동정부 또는 연립정부에 대해서 추측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고요. 오늘 여러 기사가 있겠지만 우리 또 이 장로님 준비해 오신 왜요? 기사 그래 이거 다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없을 수 있어서 또 우리 시청자들이 바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장로님 오셨는데 그래서 어떤 뉴스를 다루기 전에 우리 이 장로님 준비하신 거 한번 다루고 오늘은 어떤 주제를 할까요? 오늘 지금 두 개인데요. 예, 한 꼭지는 네, 오늘 뉴스 나왔던 것 중에 네.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을 지시했고요. 그래서 검찰청 완전 해체 작업 들어갔는데 그런 뉴스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석기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재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나라는 내용들, 그리고 이석기는 어떤 사람인가, 그 구체적인 실체는 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좌파 운동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장로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이렇게 조명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우리 오늘 아침 나왔던 그 뉴스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오늘 어제 이재명이 오후 2시를 기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최전방에 있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북한을 향해서 하던 그런 확성기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이 사실상 9.19 군사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고 북한이 완전 파기한 다음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도 파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거거든요. 북한이 먼저 약속을 어겼죠. 어겼죠.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윤 정부가 여기한 대응으로 한 건데 실제 또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병사들이 전향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게 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좌파 정부 최악의 아주 악한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북한 붕괴를 그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고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보면 탈북한 병사들을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확성기 방송을 들어서 그것을 듣고 자유를 찾아서 탈출.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아침부터 한국의 음악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날씨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에 오늘의 날씨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상청이 세계적 수준이잖아요. 야, 어떻게 딱딱 맞추냐? 그렇지. 응? 아예 국지적으로 몇 시에 비가 올 거다 이런 것까지 딱딱 맞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북쪽에 날씨까지 알아맞힐까? 걔들은 궁금한 거죠. 와보지도 않았는데. 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남쪽에 또 음악.
예. 노래가 이렇게 가요가 나오면 이렇게 웬만한 가요를 듣는다는데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자꾸 이렇게 전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데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는 북한과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두잡아 씌우기를 윤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다 3년 동안 무너뜨렸다, 뭐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본인이 지금 이제 시계를 또 어제 오늘이 12일이고 어제 11일. 11일부로 시계를 15. 멈추게 한 겁니다. 네.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멈춰놓고서 이걸 언제까지 이걸 계속 좌파 정부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를 뽑아준 50%의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자유를 찾아서 탈출한 북한 병사 2명을 꽁꽁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보내버렸잖아요. 그 부분은요 어떤 목사님과 제가 좀 해외에 계신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저 네덜란드의 국제형사재판소에 지금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홍콩에서 필리핀 공화로 들어오다가 체포돼서 지금 네덜란드 감옥에 가 있거든요. 또 아프리카의 그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같이 갇혀 있는데 이게 형사건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문재인이가 다른 돈 문제나 이런 거 말고 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잡아서 보낸 거. 이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 가서 처형당했거든요. 살인죄입니다. 그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전범에 가까운 것으로 취급해서 형사재판소에 기소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서. 제가 볼 때 그건 사형시켜야 되는 중대한. 그래서 거기에는 막 징역 50년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 우리 한국 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한국 재판관이 2분이 거기 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문재인은 결국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가 되고 거기 감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돈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대북 제재, 예. 유엔 제재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만한 거죠. 예, 유엔에 의해서 이재명이도 미국 법원에 기소될 수 있죠. 미국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이 집권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맨 먼저 지시한 게 대북 확성기 방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유의 소식을 알리는 방송이거든요. 이거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 목적이 결과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조선일보를 보면 북한이 먼저 파기해서 우리도 파기한 9.19 군사합의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복원할 거다. 참. 왜냐하면 이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은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 우리 손발을 다 묶은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전방 부대에 우리 그 사단별로 군단 사단별로 무인 정찰기를 날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방에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우리 지금 서울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간당 10,000발 5,000발 이상 떨어지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걸 장사정포를 감시하려면 물론 위성도 감시하지만 장사정포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북한 휴전선 상공에 우리 무인기가 올라가서 무인기가 북한의 사진을 찍어야죠. 사진을 찍고 감시해야 되거든요. 예, 포신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포를 열어놨나 닫았냐 이런 걸 수시로. 지금 현재로는 어떤 장면이냐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이 터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를 막아놨다고. 근데 터널에 나오면 여기 참 기술이 발달해서 이 압력 차이가 느껴진답니다. 이 터널 장사정포를 나오려고 동굴 문을 여는 순간 압력 차이가 느껴지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전부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전부 두들겨 맞으라는 게 지금 9.19 군사합의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복원해서 우리 국민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이 북한의 탱크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대전차 그 방어망도 전부 다 무너뜨려 다 버리고, 무너뜨려놨잖아요. 뭐 부대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금 그 대북의 그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것에 대한 한반도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대북 방송을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범죄 행위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도 사실상 지금 이 자유나 국제사회의 소식이 전부 통제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유일한 수단이 하나는 뭡니까? 그 대북 방송이고 또 하나는 풍선이잖아요. 이 두 개를 다 금지시켜 놨잖아요. 지금 그 시작하자마자 그 경기도에서 날리는 그 대북 그 풍선 있잖아요. 그것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켰는데 이거는 북한의 알 권리,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한 거고 자유에 대한 소식을 차단한 거다. 범죄 행위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저게 이제 윤 대통령, 윤 정부 같을 때는 자유 우파 정부 때는 저 한반도 인권과 통일한 변호사 모임이 사실은 이게 좌파 성향의 단체인데, 우파입니다, 우파. 예. 그런데 과거 같으면 저게 왜 북한 주민한테 뭘 알 권리를 줘야 되냐 이럴 텐데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서는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한 아주 강력한 반론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한 심리전 수행이 아니라 전선에서 대치 중인 북한 청년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알 권리, 즉 정보 접근권을 신장시키는 주요한 수단이다.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각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다시 말하면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의 자유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모든 세계 인권 선언과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세계 인권 선언과 자유권 규약을 그럼 어기고 있다. 어긴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그런 규약을 어기고 우리 북한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는, 다시 말하면 이건 범죄 행위라는 거죠. 세계 인권 선언으로 볼 때는 이거는 쉽게 말해 헌법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죠. 인권 선언 어겼으니까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네, 그게 지금 그 헌변에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 중에 한번 검찰청을 완전 해체할 거라는 지금 그 뉴스가 떴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그래서 아예 여기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금 검찰 개편안입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이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 개편안요. 지금 현재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있죠. 예. 예? 이 현재 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는. 그 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은 요 밑에를 볼까요? 법무부 산하에 지금 현재는 뭐가 있습니까? 검찰이 있죠. 검찰은 법무부 산하죠. 네,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는데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의 검사의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검찰청장만 지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별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사실상 독립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공소청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아예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검찰은. 그러니까 검찰을 찢는 거예요. 저쪽 찢는 국가수사위원회로 한 보내고 국가수사위원회. 국가수사위원회 그 위에 있는 위원회. 그러니까 공소청 저기도 이제 검사들이 파견 나가겠죠. 아니요. 저거는 지금 별도인데 제가 따로 설명하는 건데 인민위원회 지금 북한 같은 거.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지휘부네 지휘부. 예,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기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국 공산당 산하에 직속에 국가기율위원회가
뭘 가지고 있냐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제합니다. 경찰권도? 경찰권을 다 통제해요. 그와 같은 수사위원회를 만드는, 그런데 수사위원회는 검찰로 구성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검사 출신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민간인 출신도 들어갑니다. 민간인 중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국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라서 김어준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 그래서 저기가 실질적으로 장악해서 검찰과 밑에 검찰과 그다음에 경찰, 고위공직 이걸 전부 장악해서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총을 통해서 국가수사위원회 야 이거 수사해 하면 전부 수사하는 거죠. 그 검찰청을 하여튼 없애고 예. 공소청, 공소를 이렇게 수사는 하지 말고 아예 그냥 검찰은 전혀 수사를 못하고 예, 그냥 그 기소권만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기소권은 지금 헌법이 보장될 권리이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검사가 기소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기소는 검사가 한다고 돼 있거든요. 헌법에.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하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대안으로 뭘 만들었냐면 두 개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는 국가수사본부가 있죠. 지금 현재 있죠. 경찰청 안에. 예.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서로 중복되는 건데 중대범죄수사청을 누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는 겁니다. 행안부 산하에. 그러면 그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도 실제는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 산하에 소속이죠. 소속이죠. 그 밑에 또 중대범죄수사처. 근데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있잖아요.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있죠. 그래서 네. 저게 이재명의 입맛에 맞는 사람에 의해서 저길 통제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 통제기관은 국가수사위원회입니다. 국가수사위원회인데 거기 수장도 이재명이 수하가 또 들어갈 것이고 유명하죠. 지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울 거고. 김어준 같은 좌파 출신들 사회 활동가들 다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수사위원회가 완장을 차고 그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범죄 이걸 다 둘 수 있는 거예요. 검사 경찰만이 아니고 검찰과 경찰만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민간인을 수사권을 주어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 출신 아니라도요. 위원회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저기가 막 겹쳐지잖아요. 고위공직자 수사청이나 뭐 중대범죄 수사청이나 네. 같은 말인데 저걸 검찰청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검찰력을 자기 수사했잖아요. 무력화시켜서 자기 수사했잖아요. 본인 대장동, 이재명에 대한 백현동 비리,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이번에 그 뭡니까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내려간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다 검찰이 수사한 거잖아요. 일단 검찰이 수사해서 법원에 넘긴 건데 보복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수사는 이제 저건 또 즉시하겠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 검찰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수사하지 말고 이 지금 국가수사본부하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한 거를 니는 그냥 기소하라는 기소만 해서 법원에 넘기기만 해라. 아무 일 하지 말라는 서류만 꾸미는 거네 서류. 서류만 꾸미는 예. 거예요. 그리고 니는 그냥 뭐 타는 월급이나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류도 일단은 경찰이 줘서 다 만드는 거죠. 조사해서 올린 거를 사인만 해서 그냥 넘기는 거는 사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에 나가서 수사관들 공판 검사 참여해서 공판만 하라는. 예.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판 검사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검사들 현재 있는 검사들 다 옷 벗고 나가면 그다음에 검사를 누가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검찰을 완전히 그냥 없애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그 준비한 PPT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지금 현재 정부를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장악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4,500명 오늘 5,500명 정도 5,500명 정도 선에 들어올 것 같은데
한번 여기에서 지금 한 5천 명 들어오셨네요. 5천 명 들어오셨는데 국내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고 먼저 우리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국내에서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우리 이선님, 문근현님 뭐 이런 분들 시흥 저기 시흥갑 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국내에서 어디에 들어오셨는지 어디에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지 자기 지역을 한번 댓글로 좀 써주시고 원주, 파주, 원주가 굉장히 빨라요. 의정부 해외 계신 분은 잠깐 쉬고 계시고요. 대구, 광주 뭐 너무 빠르네요. 엄청 빠르네요. 진주, 양주, 전북, 고창, 경남, 산청, 있고, 함양, 도 있고요. 군포, 춘천. 내 눈에는 원주만 자꾸 뛰네요. 원주가 많이 올라가요. 목사님이 원주를 좋아하시나 보네. 청주, 제 고향이 원주라서. 아, 그러시군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그러잖아요. 네. 댓글만 봐도 난 반가워요. 아산도 있고요. 마산, 수원, 군포, 부산 많네요. 평택, 광명시 아주 전국에서 5천 명이지만 전국의 곳곳에서 이렇게 또 원주네요. 서울도 있고요. 구리도 있고. 조금 천천히 올라가네 이제.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잠깐 손을 쉬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에서 어디에 들어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저 원주가 또 올라가네요. 아이고 뭐 안산 뭐 카나다 토론토에서 독일 라오스도 미국 있는데요. 라오스도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LA에서 라스베가스 부에나파크에서도 오셨고요. 베트남에서 오렌지 카운티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LA 계신 분들 그쪽에 좀 폭동이 잦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샌다이에서 일본 샌다이요. 일본의 샌다이에서 들어오시는 오사카도 분. 왔네요. 오사카. 예. 불가리아도 있네요. 불가리아에서 들어옵니다. 아프리카에서 들어오고요. 텍사스, LA에서 들어오신 분이 펜실베니아. 야, 이 방송은 완전히 세계적 방송이네요. 예. 휴스턴에서 괌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바현에서 동경 저 밑에 일본 치바에서 또 들어오셨고 이라크에서도 이라크에서도 들어오시고 미국 뉴저지 조나단 선지자 누님 형님이 사시는 데가 뉴저지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일본 샌다이에 일본 가와사키 일본하고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셔요. 예. 사노제이라고 그랬네요. 사노제이 뉴질랜드 원주에서 함께 한다고 백향목님이 뉴 오리온즈도 있네요. 뉴 오리온즈 시드니에서도 들어오셨고요. 이경숙님은 시드니에서 일본 치바에서 카나다에서 쿠웨이트도 있습니다. 요코하마 쿠웨이트 하여튼 전 세계에서 들어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축복하 있기를 샌디에고에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장로님 이석기가 국회의원까지 다뤘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정당도 창당했었고 그다음에 통진당.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도 그럼요. 세워서 결국은 정당 해산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그 길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석기가 장악한 통합진보당 해산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가장 큰 우파였던 과거는 황교안 총리 때는 좌파 정당을
없애버렸는데 네. 좌파 강력한 좌파도 아주 악독한 좌파 정부가 들어오니까 가장 우리나라의 오래된 우파 정당인 국민의힘을 저건 이제 이 반역 세력으로 반란 세력으로 엮어서 엮어서 오히려 그거를 지금 역으로 그 정당 해산 정찰을 해산으로 가려고 하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도 역풍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파 정치만 하고 쌈박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재명에 의해서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다. 왜 이석기가 대한민국을 장악했다고 이동호 원장님께서 장로님이 주장하시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석기를 알려면 이석기가 북한이 구축한 간첩망 민족민주혁명당의 아주 주요 구성원이었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석기의 민족민주혁명당을 우선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북한이 구축한 간첩망이거든요. 민족민주혁명당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89년 7월에요. 남파간첩 윤택님을 통해서 김영환과 접촉합니다. 김영환은 민족민주혁명당 수령이었죠. 당수였죠. 그리고 92년도 그러니까 89년도 남파간첩 윤택님이 만나고 92년도 민족민주혁명당을 건설합니다. 김영환이가 주도해서 이때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주요 구성원이 이석기입니다. 그러니까 89년도에 윤택님이 포획돼 가지고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91년도 9월 16일 날 강화도에 잠수정을 타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면담합니다. 누가요? 김영환이가요. 윤택님하고 같이 간첩 윤택님이 데리고 간 거죠? 월북하는 거죠. 그리고 92년도 민족민주혁명당을 구성합니다. 물론 나중에 김영환은 97년도에 해체 결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체 결의를 하는데 해체에 하지 않고 다시 이걸 만든 사람이 있어요. 새끼를 치고 예. 그러니까 김영환은 북한에 갔다 와서 김일성하고 면담하고 난 다음에 2차례 면담했거든요.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황장엽 씨랑 한 7년 정도 같이 세미나를 했거든. 매주 토요일 날요. 황장엽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황장엽 씨 하는 얘기는 본인이 이제 주체 사상 사람 중심 세계관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김일성한테 준답니다. 그 명색이 이제 공산당 수령이니까 계속 가방에만 넣어 다니고 무식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갔다 와서 이 김영환은 전향을 결심해요. 그래서 민족민주혁명당을 해체를 결의해요. 97년도에요. 그런데 이때 해체를 하지 않고 전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족민주혁명당을 갖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석기하고 하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석기는 당시 민혁당에서 김영환이가 당수인데 거기에 경기도 남부위원장인데 책임자입니다. 그 경기 남부위원회라는 게 결국은 훗날 우리가 보면 경기 동부연합.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경기 남부연합은 비밀 지하당의 명칭이었고 이게 확장돼서 훗날 자기는 경기 동부연합으로 탈바꿈해서 경기 동부연합 탈바꿈이 아니고 지하당은 있는 거고 지하당이 외부로 보일 때는 경기 동부연합으로 보이고 예.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이때 전향하지 않은 게 이석기하고 하영옥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영옥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북한 관첩 원진우하고 다시 독자적으로 연락체계를 만들어서 북한에게 다시 보내요. 김영환이가 전향하니까 우리는 김영환 말고 직접적으로 간첩망을 가지겠다 해서 북한에 직접 연락해요. 그래서 남파 간첩 원진우하고 만나요. 그래서 다시 광명성 1호라는 대호,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그러니까 호칭 부호죠. 간첩 호칭 부호를 맡고, 그러니까 이 원진우하고 하영옥이하고 하영옥, 그 다음에 이석기가 실제로 민족민주혁명당 2기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통났냐면 원진우가
귀환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해군에 적발돼요. 우리 그 초기에 근무를 서던 해군에 적발돼 가지고 공작선이 침몰돼요. 그래서 그 공작선을 인양해 보니까 그 공작선 안에 죽은 사람들하고 수첩이 있었던 거예요. 원진우한테. 그럼 원진우가 시신을 발견된 건가요? 시신을 그럼? 발견돼. 그 공작선 안에 만 잠수정 안에. 돌아가지를 못했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우리 해군이 발견하고 침몰시킨 거예요. 공격해서. 그다음에 그 간첩선을 끌어올려 보니까 그 안에 죽은 원진우가 있고 원진우 품에는 뭐가 있으면 수첩이 있었던 거예요. 하용옥이하고의 관계가 있고 그 수첩에 보면 이 뭔가 이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아무리 불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한 게 그 전화번호에 2를 더하니까 여러 가지 번호를 풀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2를 더하니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암호처럼 해독이 돼버렸네. 네, 2를 더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이석기도 나오고 하용옥이도 당연히 나오고 간첩 조직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견됐거든요. 이 이석기가 한 발언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똑같아요. 대중을 동원하여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을 조성하자. 이거 지난번에 봤죠? 북한의 간첩 지령문이 지난번 이태원 사태에 벌어질 때 북한이 이 지금 뭡니까 민주노총 간첩 석권호에게 보낸 지령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한번 이 민족민주혁명당의 강령은요, 혁명당 강령이면 그들의 이제 완전 신조 같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주체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주체 사상. 그 다음에 노선은요, 미국을 몰아낸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지도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도시 소자본, 소자본을 동력으로 하여 반미 자주화. 무슨 말이에요? 미국 몰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혁당은 지하 전위당이다. 공산당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조직 체계를 좀 소개하면 민족민주혁명당 조직 체계. 여기에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김영환, 하영옥, 그 다음에 이 지금 박모는 변호사입니다. 전향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지역위원회 제가 파란 줄로 경기 남부위원회가 있죠. 이 이석기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하영옥이라는 친구입니다. 빨치산처럼 생겼죠. 네? 저 감옥에 나왔을 때 여기고 왼쪽은 민족민주혁명당의 간첩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1999년 9월 9일이네요. 수사 결과. 그러니까 저게 결성된 게 언제입니까? 98년도잖아요. 아니 91년도. 그 다음에 간첩하고 접선하는 건 89년도예요.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암약을 했네요. 10년 동안 암약한 거예요. 간첩 활동을 해온 거예요. 10년간. 그리고 여기가 하영옥이고 여기가 이석기고 하영옥이 뭘 했다고 여기 근데 김영환 다음에 김영환이 전향 결의하니까 자기는 불복하고 북한하고 연락해서 민족민주혁명당 2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민족민주혁명당이 북한이 만든 지하 간첩단이다. 지하 정당이다. 이게 드러난 거죠. 이런 건 정확해졌죠. 그 다음에 이석기가 통진당을 장악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석기는 정당을 2개를 장악했습니다. 하나는 통역당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황교안을 통해서 법무장관을 통해서 해산 신청이 들어가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정당을 해산돼 버렸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게 나타났죠. 뭐예요? 아예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석기가. 이거 좀 한번 봅시다. 북한에 지령이 있었어요. 제하에서 있지 말고 정당으로 진출하라. 그래서 이건 지금 작년도 3월 10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석기입니다. 동아줄 잡고, 이 동아줄 잡는 게 뭘까요? 북한의 동아줄 잡고 23년 전 군자산 약속을 현실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사건 일지를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2001년도 북한이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으로 진출하라고. 그래서 민노당에 대거 입당.
입당을 하고 그래서 이때 군자산에 모여요. 충청북도에 있는 군자산에 모여서 주사파들이 한 700명 모여요. 그건 제가 이따가 사진하고 보여줄 겁니다. 모여서 자 정당으로 진출하자 북한이 지령했으므로 라고 결의를 해요. 700명이 예, 700명이. 그리고 2006년도에 대거 들어가죠. 그래서 당시는 민주노동당이었어요. 민주노동당 대표와 정책위지 사무총장 아예 민주노동당 장악해버려요. 그 다음에 종북 세력이란 말이 이때 나옵니다. 민주노동당에는 누가 원래는 누가 만든 거냐면 PD들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주사파를 PD 계열에서 예, 그러니까 곧바로 공산혁명으로 가자. 그래서 심상정이나 누굽니까 그 죽은 그 누굽니까 그 심상정 말고 아파트 뛰어내리는 예, 아파트 되는 예. 그 심상정은 거기가 누구죠? 그 하여튼 그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을 만들어 장악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아예 이 당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통합진보당 이것도 북한이 진보당으로 가라 라고 북한이 지령합니다. 당 명칭까지. 노회찬이도 같이. 아 노회찬. 그래서 아예 장해버려서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고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을 통합진보당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해산됐죠. 그 다음에 지금은 진보당으로 당명을 변경해서 다시 이번에 국회의원 3명 배정받았죠. 이 과정을 보면 군자산의 약속 이후에 여기에 지금 당대표를 만드는 거죠.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이정희가 지금 대표가 된 거잖아요. 이정희는 누굽니까? 민주노동당 이석기 산하에 있던 친구죠. 여자. 얘가 지금 민주노동당 대표 최고인이 된 2010년도에 그러니까 2001년도에 들어가서 2010년도에 대표를 장악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여기서 국회의원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7석 갖고 지역구 6석 13석을 만듭니다. 엄청난 거죠. 국회의원 13석을. 2012년도 총선에서요. 이석기가 비례대표 2번을 그때 받았네요. 예, 이때 북한이 이 이석기를 직접 이 통합진보당에 들어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이석기는 아시다시피 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때문에 도망가 있다가 검찰에 구속돼서 그래서 사실은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걸 누가 사면한 줄 아세요? 사면 하고 복권시킨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럼 제가 추론컨대 이석기를 국회에 진출시키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당신은 문재인 정권이니까 사면 복권이 필요하잖아요. 국회의원 복권이 되죠. 근데 그걸 누가 시키냐면 문재인이 시킵니다. 저는 문재인에게 북한의 지령을 받는 통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당에 들어가서 13석을 만들어내요. 이게 2012년도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군자산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지령은요, 이게 지금 왕재산 사건인데 2가지 루트로 내려갑니다. 하나는 이때 북한의 주사파들이 북한에 뭐 관광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북 교류한다고 북한에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때 북한의 지도부가 직접 나타나서 북한의 예를 들면 지도부한테 주사파 인사 직접 지시합니다. 제야 그만하고 이제 정당으로 진출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왕재산 간첩단이라 해가지고 이 간첩단에게 이게 주로 이 인천에서 활동하던 간첩단인데 이 간첩단에게 지령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군자산에 2001년이죠. 2001년도. 2000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6.15 공동선언이 있었잖아요. 김정일하고 누가요? 노무현이. 그 이후에 군자산 보람계 지하 간첩망을 아예 정당으로 진출하고 해서 충북에 있는 군자산에서 보람 수련원에서 전국연합이 보면 주사파의 투쟁 조직입니다. 일군 전진대를 벌여요. 여기서 나온 태제가 9월 태제 혹은 군자산의 학생인데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입니다.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 결의서가 나오고 이거를 통해서 이 옆에 사진이 지금 2001년도 9월 달에 보람수련원, 군자산 보람수련원에서 좌파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는 장면이에요. 이게 2001년도입니다. 이때 결의문을 좀 볼까요? 나온 결의문이 우리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게 제목입니다. 조국 통일의 대사변기를 맞은 전국연합의 정치 조직 방침의 해설서며 군자산이 결의인데 여기서 나온 내용들 한번 볼게요. 주사파들 대중정당 속으로 민족민주 전선과 민족민주 정당을 건설해. 정당을 건설하는 건 사실상 우리 헌법에 입각한 대중정당을 구성해서 10년 안으로 혁명을 완성하자는 결의예요. 그래서 이석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앞으로 다시 돌아보면 이석기가 12년도에 맞고 그 다음에 해산됐지만 다시 2024년도에 진보당을 가지고 정당을 얻습니다. 진보당은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죠. 그때 전북에 전주에 할 때 아예 후보를 안 냈잖아요.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서 진보당이 당선됐죠. 진보당이 당선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정당 연합한다 얘기죠. 비례대표 공천을 3명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에 2001년도에 군자산의 약속을 통해서 이석기가 정당에 들어간다고 하고 2012년도에 결국 통합진보당을 가지고 13석 국회의원을 얻었다가 본인도 직접 비례대표 2번을 받아서 들어갔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복 전략을 하다가 박근혜 정권 때 해산당했잖아요. 정당이. 그러다가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제가 민주노총 장악은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다시 진보당으로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 트랙이죠. 한편으로는 진보당에 지금 지역구 의원도 있고, 이번에 아마 지역구 의원이 1명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 2명에다가 비례대표 3명인 정당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자기 주력들은 어디로 들어갔나요? 더불어민주당으로요. 이게 지금 이재명이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을 장악한 건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어떻게 장악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석기 대학현합 후배가 지금 양경수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에요. 이석기 대학현합이니까 그러니까 어디예요? 대학 후배니까 용인외국어대학교 직계 후배입니다. 이 양경수를 시켜가지고 얘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 성남시장이 이재명이 당선된 이후에 대장동의 사업이 벌어졌잖아요. 그 중에 지금 사라진 돈이 약 1조 원인데 제가 추정컨대는 적어도 이재명 말고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한테 흘러 들어간 돈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이상입니다. 그럼 5천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갖고 이 자금을 어디로 투여한 줄 아십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에 투입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민주노총도 원래는 이 정규직 그러니까 그 대규모 현대조선이나 현대제철 그 다음에 이런 대규모 정규직 중심인데 비정규직이 살금살금 들어가서 아예 민주노총을 장애해버. 그게 양경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지령문을 좀 볼까요? 이게 지금 이 지령문입니다. 북한에. 선거 앞둔 영업일부 안에. 그러니까 이게 민노총 석권에 내린 지령문인데 영업일부가 민노총 안에 이 자주 세력을 장악 못하면 큰 난관한다. 그래서 자주 세력이 뭡니까? 주사파죠. 주사파가 장악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석권호가 북한. 그러니까 영업일부라고 자기들은 이제 회사처럼 지령이니까. 근데 그게 민노총이고. 민노총 안에 자주 세력을 장악해라는 거죠. 장악 못하면 큰 난관에 부닥치니까 자주 세력을 만들어서 장악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석권호가 뭡니까? 민노총의 조직쟁의국장이에요. 사실상 2인자예요. 얘가 북한에 보고한 내용은
지사장은 석권호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재차 출마를 강하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 누구누구가 누굴까요? 양경수입니다. 그 다음에 지사장님 판단은 선거도 중요하지만 철저히 총회장님 누굽니까? 김정은이 예, 제시하신 그러니까 그 전략과 김정은의 지시를 수행하는 방향에서 선거를 치를 거다. 이게요, 지금 이 석권호가 북한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2020년 민노총 지도부 선거였는데 3번 양경수, 윤재권, 전정덕, 이 양경수가 지금 민노총 지도부가 됐죠. 그러면은 지난번 우리 탄핵 때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가동 주도 세력이 누굽니까? 민노총이죠. 그러니까 민노총은 누구에 의해서 장악됐어요? 민노총 간첩단에 장악되고 지도부는 지금 누구예요? 이석기 후배 양경수를 만들어놨죠. 그럼 지금 양경수는 어디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까? 첫 번째요,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만 다시 진보당 만들어서 5석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장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 앞세워서 어디요? 더불어민주당까지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울산 북구 같은 경우도 저 윤종호 예, 진보당에 거기 진보당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진보당 국회의원이 2명입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장악에 성공했는데 우선 이재명과의 관계를 다시 볼까요? 이번에 보면 왜 이재명 뒤에 김현지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총무비서관. 이번에 보니까 인사비서관이 김현지가 보좌관 할 때 그 밑에 비서관 하던 친구가 김용채라는 친구가 인사비서관이 됐습니다. 그럼 인사비서관이 뭔가요?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장관, 차관, 그 다음에 국방부, 정부가 임명하는 모든 인사를 장악하는 게 인사비서관을 통해서 네. 하는데 김용채가 누군지도 아직 어느 대학 나온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김용채는 누구냐면 김현지가 보좌관 할 때 그 밑에 비서관 하던 친구예요. 직계 수하죠. 네. 그러면은 지금 김현지가 직접 들어가서 총무비서관을 장악하고 있죠. 청와대 인선 전부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장차관 인선 자기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하로 누가 김용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그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건 인사잖아요. 인사를 누가 장악하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대통령실만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투자하는 모든 공공기관에 그것도 전부 인사비서관실에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북한에 넘어갔다. 정강훈 목사님이 대한민국 북한에 넘어갔다는 말이 맞죠. 지금 제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예, 설명을 그러면, 하고 있죠. 이재명이 어떻게 시장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했지만 2010년이죠. 그러니까 그 2010년도면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든 게 그 1991년이고 그 다음에 그게 해체된 게 99년도고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 전부터 성남 지역에서 활동했으니까 성남 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 민족민주혁명당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이석기가 성남에서 변호사 성남 시민의 모임 이재명이가 예, 그게 98년도에 거기에 사무국장이 누구로 들어가나요? 성남 지역 운동권인 김현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10년도 5월에 성남시장이 됩니다. 근데 성남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김미희가 경기 동부연합 출신이잖아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하다가 해산됐죠, 후에. 근데 김미희가 성남시장에 나왔다가 양보합니다. 이석기한테요. 단일화를 하면서 김미희 쪽으로 하지 않고 이재명 쪽으로 했고 이재명 쪽으로 했죠.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게 뭐냐면 성남시 인수위원회입니다. 인수위원장이 누가 되냐면 김미희, 다시 말하면 이석기의 직계 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남시를
인수위원장이 이석기 직계 후보니까 성남시를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까요? 김미희가 위원장이고 그 밑에 간사가 김현지고. 김현지고. 그러면 사실상 그 이 성남시를 누가 장악한 거예요? 이석기가 장악한 거죠. 그렇죠. 이재명은 시장이지만 꼭두각시고. 김미희는 이석기의 지령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이걸 보십시오. 경기 동부연합이 누구누구를 장악했나. 제가 파란색 선행경과 경기 동부연합 출신인데요. 잠깐만 왜 이게 뒤로 가야 되겠네. 이거 보십시오. 예, 여기에 예. 보면 위원장 김미희는 경기 동부연합이죠. 그다음에 간사 김현지 경기 동부연합이죠. 그다음에 정진상 남청년 출신인데 여기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친구입니다. 저거는 이제 이재명 몫으로, 김현지는 저기 둘인데, 김현지는 저 때까지는 이재명보다는 결국은 김미를 통해서 저기 이석기 후배예요. 이석기 몫으로 직계 김현지가 들어가고 이재명 몫으로 정진상이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간사 둘을 근데 김미 밑에다가. 정진상도 이 한총련 출신입니다. 한총련 출신이에요. 정진상. 남청년. 예, 남청년이 뭐냐면 전남 지역 총학생회 예. 연합이거든요. 그게 예. 줄여서 남청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전남대 그 운동권 지하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이 친구가 서울에 와서 있다가 이 남청년의 그러니까 경기 동부에서 인천 성남에서 활동하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위원장 간사가 전부 누구라고요? 이석기 후배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인도 윤원석도 이석기 후배고요. 경기 동부연합. 그 다음에 이 위원 중에 이용대도요. 조양원, 한영진. 예? 그런데요, 한영진에게 무슨 얘기냐면 한영진한테 이 모든 이권을 넘겨요. 한영진이 만든 게 뭐냐면은 나눔과 환경이라는 회사인데, 나눔과 환경. 이게 세운 지, 나눔과 회사 만든 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성남시 전체의 청소 영역권을 다 줍니다. 엄청난 거죠. 성남,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구성남을 자꾸 생각하는데 분당이 성남이잖아요. 성남이죠. 실제적으로는 분당의 세수는 분당이 크죠. 더. 크죠. 예. 우리나라 지금 시 중에서는 가장 큰 시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이걸 지금 첨단화돼 있고. 그러면 경기 동부연합은 성남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장악합니까? 아예 청소 영역까지 직접 이권까지 장악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성남시는 저는 성남시도 공동 운영했다고 봐요. 누가 이재명이 앞장 세웠지만 실제로 위원장, 간사 다 경기 동부연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하나 목사님이 여쭤볼게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뭐가 터졌습니까? 대장동 사건이 터졌죠. 거기에 대장동 사건만 약 1조 원의 이득이 났습니다. 1조 원의 이득이 지금 어디로 간지 몰라요? 나머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한 5천억 정도 가져갔죠. 5천억은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어디 저수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저수지가 실제 저 연못이 아니고 감춰놓은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저 이석기가 관리하고 북한으로 갔겠어요. 그렇죠. 이석기가 관리할 때. 그 이석기가 왜 돈을 관리합니까? 그 돈이 넘어갔겠죠. 그래서 북한의 통치 자금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석기가 그 돈 가지고 지금 뭘 해요? 지하 정당 만들고 민노총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선거 내보내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재명 후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드러난 것만 봅시다. 지금 이재명이 한 거는 지금 아직 수사가 안 돼서 못 드러나요. 근데 충북 동지에 청주 간첩단 사건에 드러난 게 있어요. 얘들도 지금 한 10년씩, 5년씩, 7년씩 받았죠. 이들이 북한에 보낸 보고문이 있어요. 북한한테. 이때 2018년도부터 주고받았는데 2021년도 이게 선거 직전입니다. 이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대선 후보. 다시 말하면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대중 조직이, 이 대중 조직이 뭡니까? 주사파 조직이 결집될 수 있도록 본사가 누구예요? 김정은이 북한이죠. 북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이재명 지지로 조직이 총동원되도록 몰아달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충북 간첩단인데 이석기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아예 이재명을 만든 사람이니까. 지금 옆에 있는 간첩 조직도 이석기한테 전체를 몰아달라고 이야기하는 판에 지금 여기는 어떻게 갖고 전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같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이게 지금 이재명이 2022년도 대통령 후보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되고 바로 당대표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장악한 거예요? 이재명이 장악했지만 이재명 뒤에는 누가요? 이석기가 있고 이석기 뒤에는 김정은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탄핵되는 것도 한번 보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재명을 탄핵하라는 북한의 지시가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난 건데요. 이 석권호라는 인물이 아까 제가 나왔지만 양경수를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만들라는 그 공작을 북한의 지시를 가지고 공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석권호 조직위원장, 예, 조직책으로 조직쟁의국장. 그래서 양경수를 아까 북한의 그러니까 지사장, 총회장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보고한 게 석권호인데 이 석권호에게 북한이 지시가 내려갑니다. 내려간 내용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나온 내용입니다. 2022년도 3월 21일이니까 언제입니까?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3월 10일입니다. 11일 만에 지령이 내려오네요. 11일 지령이 내려가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놈이 당선되어 친미 4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 그 다음에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에 대한 실천투쟁, 다시 말해 실천투쟁이 뭐예요? 탄핵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가하라. 그래서 아예 내용까지 얘기했죠. 일가족, 측근들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 일가족성이 누구예요? 김건희 여사. 장모. 아예 장모는 구속까지 됐죠. 장모, 자식은 지금, 없으니까. 정치적 추문과 그래서 심지어는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다까지 이야기했습니까? 호스테스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술집에서 일했고 결혼을 뭐 4번인가 했다고 그러고 그런 정치적 추문을 만들어서 지금 북한이 지령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알지만 결국은 이 탄핵의 촉발점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활동하는 저 지하당들을 잡자고 종북 세력 그리고 이 종북 세력이 이재명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탄핵에 계엄에 나섰잖아요. 그러다가 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의 구축한 세력에 의해서 장악한 헌재에 의해서 결국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죠. 국민들 중에서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저 북한 전략에 이렇게 이렇게 쇠뇌가 돼서 김건희 여사가 성적으로 문란하네, 담배를 피우네, 부닥거리를 하네, 이런 걸 그냥 사실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령문에 나오잖아요. 정치 추문과 일가족소. 추문이라는 게 윤 대통령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추문이라는 글자들을 추한 소식이죠. 그렇죠. 추접한 얘기.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을 떼어놓으라는 거거든요. 많이 떼어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목사들 입장에서는 중한테 간에 건진법사하고 뭘 어떻게 됐네, 누구하고 어째 됐네, 거기다 물어봐서 하네,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용산에다 한 것도 그걸 말 듣고 하는 거네, 이런 얘기를 쭉 연결하니까 그게 굉장히 크죠. 박근혜 때는 어땠나요? 박근혜 탄핵할 때도요, 동일한 수법인데 그때 박근혜가 누구랑 관련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최태민 목사. 그러니까 사입이 최태민 목사하고 해서 사실상 최순실이 아버지. 예. 그래서 아이들이 죽어갈 때 세월호 때 박근혜가 뭐 했다고요? 굿했다 그랬습니다. 굿했다는 게 아니라 굿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최순실이 전 남편하고 무슨 호텔에 있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하나요. 그것도 있죠. 호텔에 있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가 굿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추문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때. 청와대에서 경호실에서 비아그라 사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수법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중에 내려졌던 그런 온갖 잡스러운 추문들을 그걸 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탄핵시켰잖아요.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온갖 추문들, 건진 법사니 지금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니 저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지금 매장시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3차 지금 경찰에서 최후 통첩했는데 3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시면 결국 이재명 정권 탄생은 누구예요? 배후에 북한의 공작이 있었다. 어떤 데 북한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지령과 그 다음에 이 지령이 어디로 민노총에게만 내려갔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도 갔죠. 우리 지난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이게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테러다라고 북한이 지령하자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대로 나팔 부는 거예요. 그대로 나팔 불고. 그대로 나왔죠. 중계방송하고. 북한의 지령문이 이 석고는 이건 수사에서 나온 거고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출두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옛날 민주당이 아니라 80년 운동권들이 장악한 어떤 종북 주사파들이 장악을 했다고. 그런 민주당이. 예, 그래서 호남권 민주당 구세력들이 지금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세력은 결국 이재명 정권 탄핵도 그러면 결국은 북한의 공작으로 가능했는데 그럼 이석기는 뭘 갖고 있을까요? 저는 정말 괴물 이석기인 게 우리 첫 번째 민노총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진보당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지금 이재명을 통해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190석 국회의원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제 상권을 다 이제 사법부만 무너뜨리게 되면 행정부는 이재명의 수장이고 또 국회는 이제 입법 법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다 장악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 망했다. 그리고 북한에게 점령됐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정권 누가 만들었어요? 이석기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가 이재명을 후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재명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도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싸우면 실제로 그 좌파가 싸우려면 누구를 가지고 싸웁니까? 민노총 가지고 싸우잖아요. 민노총 자기 직계 후배인 양경수 보내가지고 민노총 장악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좌파 정당 하나 만들어서 미니 정당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2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3명 받은 5명 있는 미니 정당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당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 갖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부 장악했죠. 그 다음에 법원은 협박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장 임명부터 다 자기가 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을 30명으로 만든다죠. 그 중에 26명이 이재명 때 임명할 수 있는 거. 네. 범위가. 그러면 30명 중에 4명 빼고 다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다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선 민주연립정권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1기가 문재인과 전대협의 연립정권입니다. 문재인 때는. 예, 문재인 때 예. 전대협과 참여연대가 있었죠. 그때는 이 인사권을 참여연대가 쥐고 있었어요. 박원순 계열에서. 네. 이게 쥐고 있었는데 그러면 민주연립정권 1위 문재인 전대협 연립정권이고 그 다음에 민주연립정권 2가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권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이재명 이석기 민주연립정권이 하는 일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보수 세력 불태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설명했지만 파쇼적 정치 체제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미국을
친미 미국과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친시장 시장 경제 체제를 지탱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북한 입장에는 파쇼 체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보수 세력이죠. 하나는 정치 세력이고 하나는 경제 세력이죠. 경제 세력은 누군가요? 재벌이요. 자유시장 경제를 말하고 있는 네, 재벌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처음부터 아주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면 국민들이 저항하니까 우선 재벌부터 차례차례로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하나는 재벌이고 경제적 기반인 대기업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보수 정치 세력. 미국의 우호적인 정치인, 고위관료, 군인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 그러면은 지금 이게 지금 북한의 혁명론에 나온 거예요. 민주연립정부가 무슨 일을 해라고 아예 딱 지정해 놨어요. 그러면 문재인 때는 뭐예요? 적폐청산을 가지고 했잖아요.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뭘 가지고 할까요? 내란 특검 가지고요. 내란 특검. 청산이죠. 청산. 네, 내란 청산한 명분으로 아예 그냥 검찰 권력을 뺏어와서 내란 특검 가지고 내란 특검뿐입니까?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이 3특검에 검사 120명 투입해서 검사가 120명이면요 한 검찰청만 한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직접 지휘해서 지금 대한민국 무너뜨리는 거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의 혁명론에 민주연립정부가 혁명 바로 전 단계거든요. 이 정부를 끝나면 혁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연립정부의 일기는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광화문한테요. 민주연립정부가 50년 간다 그랬는데 못 갔잖아요. 누구한테? 광화문 저항에 부딪혀서요. 전광훈 목사 저항에 부딪혀서요. 자유마을에 부딪혀서 민주연립정부 사실은 일기에서 곧바로 어디로 혁명으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를 한 건 뭐냐면 문재인이 미국 눈치 보면서 혁명으로 못 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이재명 내세워서 문재인 세력 그다음에 실제로 전대협 세력 싹쓸이해버렸잖아요. 임종석이 빼버리고. 네. 그래서 북한은 자기 말을 직접적으로 잘 듣는 전대협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북한이 김정은이 수령이 지시하면 우리는 총폭탄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한 청년하고 이석기 세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그래서 민주연립정부 2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나는 이재명과 이석기 연립정부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사명을요? 보수 세력을 척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그 다음에 또 공안 통치 세력 해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상 이번에 검찰청 해체하는 것도 공안 통치 세력 해체가 있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꼴은 뭘까요? 결국은 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왜 지금 이재명이 아까 제가 다시 이야기했지만 지금 연립정부냐? 아주 간단하게 지난번 나왔지만 대통령실 인선을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김현지가요. 김현지가 누구라고요? 제가 다시 아까 설명드렸죠. 누구라고요? 이석기 후배. 걔가 그 이재명이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입니다. 그 보좌관 밑에 비서관 하던 친구가 김용채가 인사비서관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장차관 모든 인사를 누가 주무를 수 있는 겁니까? 이석기가 주무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성남시장 할 때 그때의 인수위원들, 예. 그다음에 도지사 돼서 이제는 청와대까지 민주당에 장악하고 민주당을 장악하고 이제는 민주당의 후보로 이제는 불법 선거가 됐든 어쨌든 대통령까지 꿰찼는데 저게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저게 젊을 때의 모습일 거예요. 김현지 보좌관 젊은 지금은 50줄 돼서 지금 저 50대니까 30년 전에 이재명이 하고 27년에서 30년 전에 98년도에 대학 졸업하고 이재명의 성남 시민의 모임에 참여했다 사무국장이었었으니까 28년 전입니다. 28년 전이니까 그때 20대라고 쳐도 그렇죠. 한 50대가 50살이 넘었겠어요. 24세, 24세. 대학 졸업했다고 치고 대학 한 졸업했어요. 22 정도에 22면 지금 28년 전이고 50이에요.
딱 50이네요. 51살이나 50살. 예. 근데 저게 극렬 운동권 출신이고요. 그러면 98년도에 제가 성남 지역의 핵심 운동권으로 졸업했으니까 98년도는 아까 제가 민족민주혁명당 소개했죠. 민족민주혁명당이 91년도에 창당돼서 언제까지 99년도에 수사사건이 발표됐으니까 98년도는 뭐가요? 민족민주혁명당 이석기가 가장 왕성하게 성남 지역에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활동한 당시입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이가 성남 지역에 변호사였던 성남 시민의 모임에 들어갔으니까 이재명도 누가 가장 왕성할 때요? 이석기가 성남 지역 완전히 장악하고 간첩 조직 만들 때 이재명도 들어간 거예요.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 수하로 뭐 같은 동지 관계가 아니라 지시를 받는 이석기의 지시받는 관계로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재명 정부 사명을 실행했다. 왜냐하면 북한의 혁명론에 이재명 연립정부가 뭘 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쇼 세력 척결해라.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등 공안기구를 아예 해체하라. 두 가지 지시입니다. 그럼 파쇼 세력은 아까 제가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보수 세력, 보수 정치인, 보수 시민단체. 지금 그래서 이들은 뭘 가지고 합니까?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특검 가지고 지금 아예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지금 심각한 게 이재명이가 뭐 보복하지 않겠다 했는데 리박스쿨 어제도 얘기했지만 리박스쿨 그 이승만과 박정희를 배우자는 리박스쿨을 불법 뭐 댓글 조작했다 그래서 그 대표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댓글 조작 원조는 자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 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나도 문자를 봤는데 일산에 고병찬 목사라고 예. 경기 부부청에 내일 뭐 화요일 날 조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선거법 위반 그런 게 아니라 내란 및 내란 선동 선전. 그러니까 그분이 한 건 뭐 나도 똑같은데 오늘도 내 후배가 정말 나보고 형님 조심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설교 시간에 계엄령은 정당하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걸 내란을 선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고병찬 목사가 이제 경찰청에 조사받은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나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큰 거. 내란과 내란 선전. 이거는 징역이 뭐 1, 2년 정도가 아니죠. 벌금이 아니지. 그렇죠. 그건 뭐 실형이 나오면. 실형이 이제 10년 이상입니다. 형이 입증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전 목사님이 참 위험해요. 지금 현재 아마 내란 청산을 목적으로 내란 특검 가지고 보수 세력 전체를 불태우려고 시도할 겁니다. 윤 대통령만 감옥 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3차. 윤 대통령만 칠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일 3차 최후 통첩이라고 그랬는데 안 오면 잡으러 가는 건데 전직 대통령은 서면 조사하면 되거든요. 지난번 문재인 서면 조사했어요. 서면 조사하면 되는 건데 지금 경찰권을 동원해서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고 경찰을 시켜서 경찰도 뻔하죠. 좌파 경찰들 시켜서 말 잘 듣는 경찰 시켜서 대통령이 이제 끌어가고 그럼 거기 연관돼서 지금 여당에 지금은 야당 됐죠. 국민의힘에 뭐 추경호 같은 사람들 다 연락한 적이 있잖아요. 다 연관지어서 국민의힘도 하고 결국은 우리 광화문 식구들이 그래서 지금 댓글이 거의 멈추셨는데 좀 지루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한 6천 명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10시 지금 12시가 다 됐네요. 한 3분 전인데 그래서 우리 광화문 식구들이 기도를 정말 하시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애국 세력들을 위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자, 요거 마저 결론 하시죠. 네, 그래서 이 민주연립정권 제가 2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기는 문재인 전대협 민주연립정권이고요. 민주연립정권 2가 이재명, 이석기 연립정권인데 이 민주연립정권 혁명을 준비하는 정권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북한의 혁명론을 가지고 남한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했는데 이 민주연립정부 구성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진보적 민주 다시 말하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인민민주주의 실현 기반을 확립해서 민주연립정부가 그 다음에 집권하는 겁니다. 진보적 민주주의 기반을 확립한다는 건 혁명의 기반을 확립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민주연립정부에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보수 세력 척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 기반인 재벌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기반을 만들어서 진보 정당에 의한 집권을 하거나 폭력을 통해서 집권한다. 이게 남한혁명의 경로인데 이 전에 있는 게 뭐예요? 민주연립정부입니다. 그 전에가 진보정당의 다시 활동이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이석기 정권 이후에는 뭐가 온다고요? 실질적으로 친북 세력이 직접 정권을 장악할 겁니다. 이제는 직접 북한과 직접 연계하고 북한과 연방제를 추진할 정권이 이재명 정권 이후에 곧바로 들어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당신들 대책이 뭐냐? 라고 설명할 겁니다. 오늘 그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그 자유마을 전체 식구들을 소집했잖아요. 그때 국민 저항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이 1000만인 서명운동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깨우고 조직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난번에 문재인의 민주연립정부 완을 좌절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2019년도 10월 혁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문재인 이재명 그 국회가 윤석열 정부를 지극히 압박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11%까지 떨어졌다가 우리가 계엄은 정당하다. 내란 말도 끊이지 말라고 전국을 국민을 계몽해서 어디까지 올렸습니까? 지지도 51%, 60%까지 올렸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승리의 경험이 있어요. 국민의 애들이 말아먹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국민 저항권으로 조직으로 무장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재명 이석기 정권이 1년 이내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면 결코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이 지금 사면을 지금 얘기하고 벌써 시작했거든요. 사면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이석기도 이제 사면 복권하면 이석기도 결국은 전면으로 나서지 않을까. 복권하면. 근데 저게 댓글 중에 윤석열 지지율 뻥이라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갤럽 조사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정권 교체가 앞섰어요. 아니 그 정권 연장이 앞섰어요. 47대 45로. 그게 이제 결국 선거로 드러났죠. 조금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도 그 이번에 41.1% 김문수가 20% 출발해서 본 거 보면 그게 결국은 윤석열 지지도예요. 지지도죠. 예. 그게 왜 힘이냐면 사실은 지금 그 김문수나 이 국민의힘이 애초에 그 이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나왔을 때 김학성 교수나 우리 정광훈 목사가 주장했지만 이거 쓰레기 휴지 조각이라고 정면으로 치고 나왔어야 돼요. 그리고 광화문 애국세력과 연합해서 했으면 이번 선거 이겼을 거예요. 아예 쟤들이 저항을 못했을 텐데 제가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재명 그리고 이석기의 연합정부가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끌고 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는 국민의힘도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 광화문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자유마을만이 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1000만 조직에 박차를 조직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파라솔 켜고 서명 받는다는 얘기는 이재명 정부가 왜 대한민국을 망치는가 설명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서명을 받으러 나갈 때, 파라솔 서명을 받으러 나갈 때 그것이 우리 국민을 깨우는 과정이고 조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조직이 완성되면 우리는 이재명과 1대1로 얼마든지 붙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려운 설명, 복잡한 설명하지 않아도
파라솔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서 개인 접촉을 통해서 우리 우파 세력을 결집시키는 거죠. 그렇죠. 조직화해서 광화문에 모여라 하면 한 1,000만이 모이고 이렇게 되면 절대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지금 실망한 세력들이 많은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우리 장로님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고. 예, 저는 대한민국은 결코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적 개입 없이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 그 한성 감옥에서 사형을 받다가 살아나는 과정,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 있다가 독립되는 과정, 그 다음에 6.25 전쟁 과정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 하나님이 쓰시려고 대한민국을 이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은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면서 이 시련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련 후에는 우리는 결단코 저 주사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5천만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 그리고 북녘 동포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 그런 위대한 나라로 다시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께서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쪼록 오늘 10시 반 우리 애국방송에 해외에서 국내에서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식구들 오늘 한 6천 명 들어오셨네요. 감사드리고 내일 금요일 저녁은 조나단 목사님 1인 방송으로 또 진행을 합니다. 내일 한 10,000명 꼭 들어와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전광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부정적인 얘기나 낙심하는 말보다는 서로 격려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동호 장로님 보내서 함께 방송하고 또 귀한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의 거룩한 메시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깨울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6,000명 우리 애국 식구들이 동참을 하셨는데, 해외 또 국내에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단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전광훈 목사님 건강을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수고한 우리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향긋한 봄쑥 가득, 달콤한 파당금 듬뿍, 진도의 해풍을 맞아 더욱더 진한 콩 쑥개떡!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가득 맛보세요. 봄에 퍼지는 쑥 내음이 얼마나 향긋한지, 싱그러운 향만큼 건강에도 아주 좋은 쑥입니다. 특히나 이맘때 가장 생각나는 게 바로 쑥떡이나 쑥국이죠. 예로부터 먹거리로도 많이 즐겼지만요, 한의학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약초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쑥 왜 먹어야 할까요? 5분 만에 알고 먹자! 첫 번째로, 쑥은 따뜻한 성질의 약초인데요. 먹었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더욱 높여줘서 많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죠. 특히 여성분들은요, 쑥뜸이나 쑥좌운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갱년기 여성이나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난임을 앓고 있는 여성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를 잘 되게 도와줍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실 때 따뜻한 쑥차 한 잔이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묵직했던 아랫배가 싹 풀립니다. 피부에도 아주 좋은데요.
쑥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부를 젊고 빛나게 가꿔줍니다. 한국 화장품에 쑥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마치 연예인 피부처럼 꿀피부를 원하신다면 쑥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이 잘 안 와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쑥 한번 드셔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도록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쑥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증과 붓기를 가라앉히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데요.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근육통이라든지 몸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쑥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렇게 좋은 쑥 자주 드셔주면 좋은데요. 우리 고객님들 쑥으로 국 만들어 드시기도 하고 쑥차로도 드시기도 하죠. 근데 조금 쌉싸름해서 계속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쑥이 듬뿍 들어간 콩쑥개떡 가져왔습니다. 달콤한 팥 앙금에 향긋한 쑥과 고소한 콩고물이 듬뿍 묻혀있는 쫀득한 콩쑥개떡인데요. 영양 간식으로 딱 좋은 콩쑥개떡을 오직 광화문몰에서 16,65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각각 개별 포장돼 있어가지고 신선하게 배송이 되는데요. 키로수로 따지면요 1.2kg, 개수로는 24개입으로 한가득 보내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막 빽빽하게 콩쑥개떡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시죠? 다 보내드립니다. 다 보내드립니다. 야, 이 그냥 흔해 빠진 떡이 아니라요. 정말 특별한 콩쑥개떡입니다. 쑥은 어디에서 재배된 쑥이 가장 영양가가 풍부할까요? 그 제주도 당근, 제주도 감자, 아니 해남 고구마, 여수 갓김치 이렇게 바닷가 쪽에서 자란 농작물들이 최고로 유명하잖아요. 왜냐면 바닷가 쪽 토양이 해풍을 막기 때문에 토양의 영양분이 아주 좋고요. 농작물이 정말 신선합니다. 그래서 쑥하면 진도! 진도의 해풍 맞은 쑥으로 만든 콩쑥개떡입니다. 토양이 얼마나 좋은지 이 진도에서 재배되는 쑥은 때깔부터 달라요. 야, 색이 진짜 진하고 향이 아주 풍성합니다. 이 영양가가 풍부한 쑥을 듬뿍 넣어가지고요. 떡이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막 향긋하고 막 맛있는지 몰라요. 이 떡이라는 건, 음식이라는 건요. 재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누가 만드냐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야, 근데 제가 갖고 온 이 콩쑥개떡은 한국 무형문화유산 떡 명인이 만들었습니다. 이야, 무려 20년의 노하우가 담긴 콩쑥개떡. 와! 이 쫀득쫀득하고 말캉말캉한 반죽의 비법이 바로 기계 반죽이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치대고 치대서 온갖 정성을 들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손 반죽으로 시루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찰진 반죽은 바로 손맛으로부터 나옵니다.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말캉말캉한지 진짜 식감이 뛰어납니다. 이야, 이렇게 한가득인데요. 이렇게 개별 포장이 일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든 신선하게 그냥 냉동고에 딱 넣으시고 하나하나씩 꺼내서 맛있게 신선하게 해동시켜서 드시면 돼요. 얼마나 신선한지 딱 그 냉동고에 꺼내서 자연 해동시키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상태로 떡을 간 만들었을 때 그 상태로 쫀득쫀득하면서 말캉말캉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와, 달콤한 팥 보이시죠? 이 팥앙금이 이 콩쑥개떡 안에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말로도 못해요. 너무 듬뿍 들어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이 팥 앙금에다가 겉에는 콩고물로 보이시죠? 겉에 콩고물 엄청 많이 묻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콩고물로 듬뿍듬뿍 묻혀져 있어서 더욱더 고소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진도 해풍을 맞은 쑥 얼마나 진하고 향기로운지 정말 이 한 입 딱 물었을 때 이 쑥냄이 탁 퍼지면서
최고 맛있습니다. 최고 맛있어요. 우리 어머님들 출출하실 때 뭐 드세요? 떡 드시죠? 이제는 떡도 특별하게 이 봄에 걸맞게 쑥떡으로 한번 한 입 왕 드셔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네, 제 손바닥만 하죠. 크기도 아주 크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님들 밖에 나가셔서 출출하실 때 정말 포만감 있게 드실 수 있도록 큼직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개별 포장으로 일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딱 원하는 만큼 냉동고에서 꺼내서 자연 해동시켜가지고 옆에 사람도 하나씩 주고 나눠 먹고 하시면요, 이웃간대 정도 오가면서 아주 풍성한 사랑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콩숙개떡 한가득 사셔가지고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가격과 구성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24개입 1.2kg에 16,65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 16,650원. 이 한가득 드려요. 다 드립니다. 엄청 많죠? 셀 수가 없죠? 이거 다 드세요. 우리 어머님들 이번에 콩숙개떡 한번 사셔가지고 맛있게 달콤하게 쫀득쫀득하면서도 고소하게 쑥으로 한가득 입안을 채우면서 향긋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최고입니다. 영양가 최고인 진도 해풍을 맞은 콩쑥개떡 이번에 사셔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강력 추천!